있어.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변수였던 바른미래당이 4시간 경론 끝에 패스트트랙을 추인하기로 결론 지으면서 여야 사당 모두 추인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바른미래당 내홍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연결해보고 또 이어서 바른미래당 의원과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중견그룹 회장도 접대를 받아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단독 취재한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합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린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준영 씨의 카톡방 멤버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오늘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낼 예정인데 정 씨를 포함한 멤버들에게 2016년 1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고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연매출 수조 원대의 중견그룹 회장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그룹 회장은 별장에 간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나라에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혀 국제 유가가 3%나 폭등했습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반발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불과 나흘 남기고 출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4시간 가까이나 경론을 이어간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하기로 가까스로 결론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인 절차를 거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속도를 내자 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가까스로란 표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가까스로 경론 끝에 잠정 합의안이 바른미래당 역시 추인됐죠? 네, 바른미래당은 무기명 투표로 이번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2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겁니다. 결국 추인 조건인 과반을 확보하면서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 정당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데 앞장서서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투표와 개표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은 조금 전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야 3당은 일찌감치 합의안을 추인했는데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전에 일제히 의총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모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상징인 선거법을 진전시켰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된 기소권 일부 부여나 공수처장 임명권 등이 아쉽지만 기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해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야 사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는 소식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비상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향후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무기명 투표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지속해왔던 내홍도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연결해서 의총 끝난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바른미래당 임재훈입니다. 네, 일단 숫자로 보면 12대 11로 언론 보도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면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오늘 표결 결과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당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이제 모든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이제 합당한 결과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오늘 23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12분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이 이제 추인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투표 방식 때문에 투표를 몇 차례 더 한 건가요? 일각에선 투표를 2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던데. 예. 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는 데 있어서 과반으로 할 건지 3분의 1로 할 건지를 가지고 네. 또 저희들 투표를 사실상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과반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분이 찬성을 해서 예. 추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그 당원에 예. 보면 공개가 원칙이고 지금 보면 반대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총 비공개부터 이제 진행 방식부터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네. 궁금한 게 당원에 보면 공개가 원칙이고 또 비공개를 하려면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런 당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은 네. 의원총회 공개 여부는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특히 원내대표가 의총회 현장 상황 또 당 운영 전략 상황의 그 유중함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도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내대표의 어떤 결정에 귀속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과반 표결 자체를 놓고도 이제 투표를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파 입장인데 이런 네네.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23분이 좀 모여서 경론을 벌였습니다만 성숙한 그 토론 의식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국에는 다 승복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승복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민주적으로
경론을 벌였습니다. 네. 모두가 다 승복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 사당과 한국당의 어떤 이제 갈등도 문제지만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로 가뜩이나 이제 당내 분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것일 텐데 이번 의총으로 자칫 분당 사태로 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뭐 이현주 의원 포함해서 네 분 이런 탈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현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누차에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께서 네. 추석 명절 전까지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 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감 떨어지길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이 역동적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의 화합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저는 능히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바미당 내부 분열을 좀 야권 어떤 정계 개편 시발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나간 시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다당제의 불씨를 살리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그 책무이기에 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그 추석 명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의 어떤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학규 대표의 그 정치적 경륜, 경험, 그리고 저는 지도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당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일단 패스트트랙의 최대 변수였던 이제 바미당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5일에 네네. 이제 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일정 남은 일정도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25일에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 이제 오신환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 김성식 의원 네 분이 계시는데요. 네. 뭐 성숙한 민주의식과 애당 열정을 가지고 오늘 추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미당까지 바른미래당까지 추인이 되면서 한국당의 이제 결사 저지, 총력 투쟁 입장도 좀 강경해 보이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다른 세 당과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회의 정개특위 등을 열었지만은 일절 뭐 협상에 응하지도 않았고 네. 외면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망과 바람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양심적인 정당이라면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지금 네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이현주 의원 탈당으로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1호 탈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탈당 네네. 얘기도 조금씩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은 조금 논의 자체가 아직은 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탈당이나 이런 분열에 대해서 지도부 자체에서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없나요? 아직은 없고요. 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일부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중에서 탈당을 검토하신다는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정말 광야에 나가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애당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당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서 분투해 주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탈당 등의 사태는 없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이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은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앞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아직 출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아직 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도착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내일 새벽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 행사 참여를 위해서 25일에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만찬 등의 행사까지 진행하려면 내일은 두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보면 늦어도 오늘 오후엔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북측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직까지 차분한 가운데 곳곳에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북측 수송기와 여객기가 각각 한 대씩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등 의전에 필요한 물품 등을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초 특별 편성된 여객기를 타고 고위급들이 들어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고위층 인사는 어제 전기 항공편으로 입국해서 사전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역은 지금은 취재진 접근을 막는 점 외에 추가로 통제가 진행되거나 경호 요원이 배치되는 등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다만 창틀에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등 세단장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리무진이 기차역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차량 출입구를 20cm나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회담이 임박을 했는데 회담장으로 유력한 극동 연방대학도 준비 작업이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장으로 유력한 루스키 섬 안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는 에이펙 정상회담 등 각종 굵직한 행사를 많이 치른 곳입니다. 섬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섬으로 향하는 다리만 막으면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쓰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에 적합한 장소라는 평입니다. 회담장으로 유력한 건물은 물청소가 한창이었고 내부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이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 안 호텔 5동 가운데 2개 건물 앞 입구에는 하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용도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고 취재진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정상급이 묵을 숙소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 학교 안 호텔에서 묵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극동 연방대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고 김 위원장이 대학 내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현지 언론은 또 김 위원장이 26일까지 머물며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찰 예정지로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8월 방러 당시 묵었던 호텔이나 부친이 당시 방문한 빵 공장 등이 언급됩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관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북한 측 인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묵고 있는 숙소에도 북측 인사 4명이 목격됐는데 어제 도착했다며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지만 김정은 위원장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앞에서 YTN 한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동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윤중천 씨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미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었는데요.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낮 12시 10분쯤 검찰 청사를 나선 윤 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주 윤 씨가 건설업체를 내세워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검찰 수사와 영장 심사에 임하는 윤 씨의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소환 조사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입을 굳게 다는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의 혐의를 보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검찰 수사단이 최근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물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 해당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캡처 사진 등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1, 2차 수사 과정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범행 시기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물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에 등장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도 이번 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심지원입니다.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연매출 수조 원대의 중견그룹 회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해당 그룹 회장은 윤 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금전 관계까지는 있었지만 부적절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기를 보면 2010년 윤 씨는 이 별장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S그룹 이모 회장입니다. 이 회장과 윤 씨와의 연결고리는 별장만이 아닙니다. 윤 씨는 2006년 서울 목동 역세권 노른자 땅을 고급 빌라 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저축은행에서 3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을 함께한 사실상의 파트너가 바로 S그룹. 윤 씨가 개발하려고 한 목동 131번지 일대 중 한 곳이 S그룹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기록을 봐도 윤 씨는 해당 그룹 측과 구두 계약만 맺고 수백억 원짜리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장이라는 사람도 윤중천 씨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사업을 해야지 자기가 이걸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악어새 같이 서로가 필요한 거야. 윤중천 씨는 와갖고선 이거 인수하려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윤 씨와 이 회장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을 뿐일까? YTN 취재진과 만난 과거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이 회장은 해병대 인맥으로 윤 씨를 알게 됐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10여 차례 성접대를 받았으며 관련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있다는 겁니다. 윤중천 말에 의하면 최소한 비디오 테이프가 3개는 돼요. 수영장에서 찍고 뽀뽀하고 같이 칵테일잔 들이대고 사진은 수십 장 됐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 워크숍 명목으로 회사 돈 2,500만 원이 윤 씨에게 지출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동 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윤 씨는 이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면서 둘의 관계도 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개인
어떤 성적 취향을 위한 거를 법인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면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법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실제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이 회장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경찰도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입을 닫으면서 둘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윤 씨를 알게 됐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며 별장은 몇 차례 방문했지만 성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를 함께한 공범인지 윤중천의 늪에 빠진 피해자인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군 장성부터 기업가까지 들어들며 성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이슈팀 홍성욱 기자와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모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도 확인 작업에 나섰지만 윤 씨가 입을 열지 않아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해당 그룹의 전 관계자가 YTN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해병대 인맥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됐고 이후 이 회장의 윤 씨의 별장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중천 리스트의 경우 2013년 당시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이모 회장을 비롯해 감사원 관부와 대형 병원 원장, 건설사 대표, 대학 교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대부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에 YTN이 확인한 이 회장 역시 별장에 몇 차례 간 것도 맞지만 워크숍을 위해 방문한 것이고 성접대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성범죄 장소였던 이 문제 원주 별장, 직접 또 취재를 가서 현장을 확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 이 원주 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별장은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주인의 동의 아래 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취재를 막아서면서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동행한 취재진이 개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6채의 별장은 말 그대로 호화 별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5번째와 6번째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 대한 향응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5번째 별장 내부를 창문 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학의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독특한 모양의 가구, 해당 별장 내부에도 똑같은 가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YTN 취재진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별장 내부를 샅샅이 살펴본 건데, 그런데 윤 씨가 윤중천 리스트가 나온 2013년 당시 이후에도 이 별장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별장 성범죄 파문이 터지고 3년 뒤 별장 4채가 윤 씨 지인 2명에게 넘어갑니다. 경매로 나온 별장을 사면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윤 씨의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도 한 채가 또 공매로 넘어갔는데 이번엔 윤 씨가 수도를 끊고 협박을 일삼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별장 명의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보래요. 다 총으로 쏴죽이고 못 살게 만든대요, 지가. 이미 명의가 바뀌어서 본인 것이 아닌데도 참 이렇게 황당한 행태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별장을 둘러싼 거의 사기극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별장을 둘러싼 윤 씨의 사기극이 6년째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윤 씨는 친척 이름으로 낙찰받은 별장 한 채에 관리인을 고용해 살게 하면서 6채 전체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별장에서 딸 결혼식을 여는가 하면 문서와 도장을 위조해 펜션 영업까지 했습니다. 호화 별장을 가진 재력가로만 알고 윤 씨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까지 생겼습니다. 이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최근 별장 명의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오늘도 검찰 수사단에 출석을 했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관련 소식은 더욱더 취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의 사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홍성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자진 출석 조사에서 박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경찰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옛 연인 황하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올해 초 필로폰을 산 뒤 함께 투약했다는 건데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마약 구매 정황에 박 씨는 황 씨 부탁으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씨 측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박 씨 모발과 채모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오면서 경찰은 마약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 검토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집단 성폭행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부터 거론된 사건이죠. 2016년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오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시내 모처에서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직접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들로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버닝썬 직원 등 모두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의 상황을 보면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도 이들의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과의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서 2달 전에 또 다른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 1월인데요.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역시 같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여행 기간에 진행된 대화에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때 고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오늘 두 사건의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과 최종훈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시 소환된다고요? 네, 가수 승리는 그동안 여러 혐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와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뿐 승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볼 때 이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정업원이 파티에 초대된 것 자체를 성매매 알선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승리를 다시 불러 성매매 알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 폰.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결국 연기했습니다. 미국 시장 출시를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신뢰도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출시 연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문과 영문 공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위와 아래 끝쪽이 충격이나 이물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시제품을 받아서 써본 기자들이 화면 꺼짐 현상이 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lack. The left side of the Galaxy Fold went completely black last night, and then overnight, about 75 to 80% in estimate of the phone's front became completely black. 삼성전자는 보호막을 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보호막을 떼지 않은 제품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품을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호막 제거와는 관계없는 결함을 발견하고 출시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출시 연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몇 주 안에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무한정 늦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 2개월 정도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서 제품을 다시 내놓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함 논란에 이어 중국 언론 행사를 취소하더니 결국 공식 출시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는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로 전량 회수에 나섰던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출시 연기 사태에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1조 6천억 원이 긴급하게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이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경영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또 올해 안에 매각을 위한 계약 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600%를 넘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박삼구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무조건 매각을 포함한 새 자구 대책을 내놓고 나서야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지원하기 위한 영구채 매입에 5천억 원, 마이너스 통장 같은 형태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신용한도 8천억 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역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등 경영 개선에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자금 지원으로 당장 25일에 회사 채권 6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과 함께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 국적항공사이고 노선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수 희망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재무 구조가 처음 매물로 나왔던 5년 전보다 나빠졌고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도 하락하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예전만 못한데요. 또 여기에 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전세값이 하락해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전세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10년 된 서울 반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 전세는 11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8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미만 새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71%에서 올해는 65%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가율도 떨어진 겁니다.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면적별로 전세가율이 차이가 났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9%,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형은 55%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형 아파트 공급이 늘고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의 이점이 과거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차익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38만 채가량.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값 하락은 물론 매매 시장도 거래가 끊긴 빙하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2분기에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은 역세권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투데이는 2분기 공공분양이 13,000여 가구로 그 가운데 역세권 단지가 49%인 6,600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량은 모두 공공기관이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맡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민간 분양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에 내렸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의 중단 방침을 일제히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중일 등 8개국에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재 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의 제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I a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폼페오 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 수익이 제재 전 연 500억 달러, 57조 원에 달했으며 테러 단체 지원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 같은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pressure is aimed at fulfilling these demands and others, and it will continue to accelerate until Iran is willing to address them at the negotiating table.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5월 2일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출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3% 안팎 급등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외 조치 연장을 협의해온 가운데 국내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제재를 전면 복원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압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미국의 전방의 이란 제재 강화는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양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제재로 더욱 옥죄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재 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하기로 하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해군의 알리레자 탕시리 사령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란은 전에도 미국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이 만약 해협을 막으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란 정부는 또 미국의 제재 유예 중단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원유 수출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사이가 좋은 터키도 미국의 결정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 제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테러 정권에 맞서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란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도 원유 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미국의 결정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는 우리도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권 앵커, 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시작된 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폭로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란 정부의 핵무기 개발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제재와 협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핵 합의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8월 7일 0시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먼저 1차 제재는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 석탄, 자동차 거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핵심이었죠. 2018년 11월 시작된 2단계 제재는 1단계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 거래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최장 180일간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하지만 180일이라는 한시적 예외 조치가 끝나는 5월 3일부로 우리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는데요. 미국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세요. 다 사고 관련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사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행사를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중에서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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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교육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피켓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토론회 중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토론을 빨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이렇게도 저한테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이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이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드린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를 맡은 송신여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원내대표도 오셨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하시네. 저 의원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아니, 지금 저는 여기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발디하러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막 퍼대는 거니까. 네, 정부가 최근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0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네, 정부는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리고 점검 결과를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들을 전수조사한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에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이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 시설 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에 대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일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가 종료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네, 서울의 한 대학 야구부에서 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선수 생활을 포기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꼭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재영 기자입니다. 최근 D대학 야구부 선수들은 학교 체육실의 요청으로 예외 없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 명시한 조항들을 어길 경우 최고 제적까지 가능하며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선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장기간의 훈련 불참, 허위 사실 유포, 발전 가능성이 없고 기량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선수 등이 대상입니다. 조항을 보면 대부분 학교나 코치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각서를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달 스스로 야구부를 나간 3학년 A 선수가 있습니다. A 선수가 야구부에서 겪은 부당함을 제보해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그냥 저 때문에 쓰는 거라고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A 선수가 야구를 그만둔 표면적 이유는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친 뒤 야구부 숙소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이 3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오래 할 때는 한 3, 40분 할 때도 있고요. 뭐 짧게 할 때는 5분, 10분?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그게 일단 제일 힘들었고요. 가혹행위로 야구를 그만둔 선수는 또 있습니다. 다음날 거의 운동시장 있을 정도? 진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코치의 차별도 야구를 그만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너 걔한테 안 된다. 저한테 득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밑으로 깎아내리는 느낌? 저를 때리면 그 맞는 고통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저를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준 거는 제가 계속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학생들을 약간 딱 나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싫어하는 선수를 나눠서 싫어하는 선수가 잘하면은 칭찬이 아니라 좀 언제까지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취재 초기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부인했던 야구부 측은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제시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차별 부분은 지도 방식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그만큼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한 애를 제가 깎아내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저 병원에 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해당 코치는 오히려 A 선수 아버지의 폭언과 협박에 고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A 선수와 아버지 측은 체육실과 야구부 코치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대학 야구부에서 교묘한 폭력이 반복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사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모레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와 학부모를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학 야구부를 상대로 공식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공식 발족했습니다. 네,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케어의 박소연 대표처럼 동물 구조를 명목으로 불법을 일삼는 동물권 단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단체 회원들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동물을 데려온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개사육장. 마스크와 장갑으로 무장한 무리가 서성입니다. 언덕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더니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성인 남성만한 개를 안고 나옵니다. 동물권 옹호 단체 회원들입니다.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회원들은 쇠사슬로 묶인 잠금 장치를 직접 이렇게 뜯고 이곳 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개 사육장을 3번씩이나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0, 30대 회원들은 60대인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식용견 농장을 해온 주인은 눈앞에서 개 21마리를 빼앗겼습니다. 개를 이제 무조건 강짜로 그냥 막 끊고 그냥 막 가져가니까 혼자 힘이 감당을 못하니까 밀치고 막 갖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혼자 그냥 고스란히 당한 거죠. 홍 씨는 개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단체 측에 연락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출한 개 21마리의 치료비가 620만 원이 나왔다며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는 지자체에서 구조견 치료와 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권리를 다 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조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권리를 행하는 거죠. 하지만 김포시는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단체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항변합니다. 문제의 단체가 사흘간만 개들을 관리하겠다고 부탁해 맡긴 건데 돌연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말할 때는 그 우리가 잠깐 보호하고 있다가 얘네들을 주겠다. 그거 딱 끝나는 상태에서 가져간 것 뿐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회 끝나려니 했죠. 사기라니까요. 다른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거짓말과 범법까지 저지르면서 구조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 현장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SNS에 올리고 홍보하면 다른 수단보다 후원금이 쉽게 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구조 활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주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이런 동물한테 심각한 침해가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구조 명목으로 빼내온 21마리 중 3마리가 죽은 가운데 사육장 주인은 동물권 단체 회원들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강원도 산불 당시 불에 탄 집을 두고 몸만 피해서 빠져나온 이재민이 많은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중에 돈 한 푼 없지만 지자체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전국에서 모인 국민성금도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은 500여 세대 1,200명이 넘습니다. 불탄 집과 사무실, 공장을 두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집어오는 뭐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창원에 놓은 집 하나도 못 가져 나오고 이렇게. 당장 생계비조차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 소득부터 은행 예금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수백 명 수요 조사를 했지만 대상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는 성금 역시 당장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체별로 이뤄지는 모금 일정이 끝난 후 주민 의견을 모아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피해 조사와 정부 심의,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나 실제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피해 조사가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해서 정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에 탄 주택 재건축 등 재기에 필요한 피해 보상금 지급은 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최근 저금리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성금도, 보상금도 여의치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힘에 겨운 이재민들에게 가장 빨리 다가온 건 대출 사기 유혹이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대출 사기 의혹까지. 이재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그나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강릉지사 배전센터에서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강릉과 속초지사 등 두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일 일어난 고성 속초 산불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애들 작업 일지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다 가져갔습니다. 한 전 속초지사는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지사는 동해안 지역 선로를 24시간 관리 감시하는 배전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두 곳에서 전신주 설치와 점검, 보수 등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명확히 분석을 해서 국가수 감정 결과랑 이제 결부해서 이제 그 산불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과실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죠.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의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압선은 바람에 반복적으로 굽혀지면서 끊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신주가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평소 고압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 관계자들을 불러 고압선 관리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운봉산에서 시작을 해 임야 20만 제곱미터를 태운 산불이 경작지에서 폐기물을 태우다가 번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4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반송동 요양원 근처 운봉산 산부 능선에서 폐 비닐 등 농사 폐기물을 모아서 불을 붙여 산으로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년째 해고자 문제를 두고 분규를 겪어온 콜택 노사가 오랜 협상 끝에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쌍용차, 또 파인텍에 이어서 콜택 사태까지 해결됐지만 극심한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64일, 햇수로는 13년. 해고 사태로 갈등을 겪던 콜택 노사가 한 장짜리 조촐한 합의문과 함께 서로를 편하게 마주보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넉 달의 협상 끝에 콜택 노사가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건강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갈등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단식부터 본사 점거까지 이들의 투쟁엔 최장기라는 씁쓸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자신들이 맘 놓고 노동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올해 초 75m 높이의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파인텍 노동자들도 단식까지 불사한 끝에 일터로 돌아갔고 함께 해주신 전국의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9년 만에 복직하는 등 길었던 갈등은 연이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가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극한적인 형태 부분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거 그마다 이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작동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난 1월 기준 민주노총이 파악한 전국에 남은 투쟁 사업장은 모두 40여 곳.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어제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규모 6.1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또 한 명의 생존자를 꺼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날이 밝으면서 붕괴된 건물 주변으로 수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판판가주 곳곳에 수십 명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앙헬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들은 지진의 여파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단수,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계시고요.
차상 모자 관련해서는 전혀 피해 상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진앙지 인근 클락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서 승객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서는 정부 건물과 공립학교들이 안전점검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에서 가까운 루손섬 북부에서는 지난 1990년 7월 7.8의 강진으로 2,4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멕시코 남서부에선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3시 15분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 쿠이하나 쿠엘라파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재난당국은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부활절 연쇄 폭발 테러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테러가 벌어진 곳 인근에서 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연쇄 폭발 테러 배후로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을 지목하고 외부 지원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 폭발 테러가 벌어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교회 인근에서 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스리랑카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교회 인근에 있던 승합차에서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리랑카 경찰은 콜롬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폭발물 기폭장치 8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추가 테러 우려 등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연쇄 폭발 테러의 배후로 NTJ, 즉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지목했습니다. The organization is National Tawfiq Jamaat. No, all are locals at the moment arrested. NTJ는 불상 등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스리랑카 무슬림 과격단체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NTJ가 외부 국제 테러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미국이 불참을 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참가했는데 그 배경을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중국 칭다오의 해군기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등 외국 군함들의 입항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인 경기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하는 행렬입니다. 항공무舰、辽宁舰、新型核潜艇、新型驱逐舰、战机等在内。 有些舰艇是第一次亮相。 하지만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팽창일로의 중국 해군력을 더 용인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나아가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따른 훈련을 계속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We conduct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We enforce maritime law, and whenever there are disputes or challenges, we go ahead. 중국 주최 관함식에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까지 달고 참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우길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긴장 관계인 중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해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한국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사력 과시 행사인 관함식의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세입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도 되돌려받고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숲 한가운데 단독주택이 모여 있습니다. 집은 낡고 골목길은 유난히 좁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된 서울 마포 아현 2구역의 지난해 12월 모습입니다. 강제 퇴거된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때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마련된 대책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건축조합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등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조합은 용적률을 최대 10% 높이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로 손실을 메꿉니다. 서울시는 또 세입자들에게 해당 구역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재개발 구역의 잔여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고 석 달 전부터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강제적인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인가 조건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자치구청장인데요. 크게 보면은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곳에 우선 적용하고 이 가운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시행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달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시작되면서 장바구니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는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장바구니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바구니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가운데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1년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취업자의 산업과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취업자 가운데 월급 2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62.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와 경고음으로 정체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주의와 감속을 유도하게 됩니다. 정체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 내려받아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10개인 도시철도 노선을 오는 2028년까지 20개 노선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50년을 기념한 기술서적 발간 행사에서 시민이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닿는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4개 노선 42km를 짓고 있고 기존 노선 개량 등으로 6개 노선 71km 연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을 늘려도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있고 창의성 증진이나 수준별 학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교육 재정 지출액이 지난 2013년 53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65조 6천억 원으로 4년 동안 연평균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고등학생 한 명 기준 사교육비는 22만 3천 원에서 28만 4천 원으로 연평균 6.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흐리기만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과천 레츠런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막 내릴 것처럼 하늘이 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늘이 더욱 흐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잊지 마시고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에는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9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고 또 즉석에서 숯불구이도 시식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봄 날씨에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는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맛 좋고 값싼 한우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북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8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레츠런파크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날씨 예보 잘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면서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